F-35 라이트닝 II.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마이클 애슈포드가 부품 공급망을 분석하던 날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83%. 핵심 부품의 83%가 한 나라에서 왔어요. 디스플레이, 레이더, 통신 모듈까지. 심장 전체가 그 나라 것이었습니다. 그는 펜타곤 회의실에서 보고했죠. 3개월입니다. 공급이 끊기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요. 장군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사실은 한 나라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을요. 70년 전 그 나라는 미국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그 나라 없이는 못 삽니다. 애슈포드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요. 한국, 일본, 독일. 이 세 나라는 더 이상 공짜로 보호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을 말이죠. 저는 마이클 애슈포드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20년간 정책자문관으로 일했죠. 백악관 브리핑에만 7차례 참여했습니다. 동맹국 분석, 안보 전략 수립, 방위비 협상까지 모든 계산은 제 손을 거쳤어요. 숫자와 데이터, 그것이 제 언어였습니다. 감정은 필요 없었죠. 저는 냉철한 분석가였습니다. 2025년 3월, 백악관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죠. 동맹국 방위비 재조정. 트럼프 행정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 혼자 부담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조명은 밝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죠. 참석자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에 맞춰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긴장했죠. 국방장관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안보보좌관은 볼펜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역시 숨을 죽였습니다. 20년간 이런 회의를 수없이 봤지만 그날의 긴장감은 달랐죠. 한국은 얼마나 내고 있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죠. 연간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주한미군 유지비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손가락으로 표를 짚으며 설명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정확히는 11억 3천만 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터무니없어. 최소 5배는 올려야 해. 아니, 10배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죠. 5배면 100억 달러, 10배면 200억 달러였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1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니까요. 일본과 독일은 어떻게 반응했나?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참모가 답했죠. 일본은 협상 의향을 보였고 독일은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타진 중입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요? 제가 물었죠.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사흘째였습니다. 일본은 하루 만에 반응했고 독일은 이틀 만에 움직였죠.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협상 전략이겠지.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을 끌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20년간 수백 건의 협상을 봐왔습니다. 침묵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죠. 주저하는 침묵, 계산하는 침묵, 그리고 경고하는 침묵. 한국의 침묵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을 받아내. 그게 안 되면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한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철수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었죠. 그걸 이렇게 빨리 꺼낸다는 겁니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어요.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보보좌관은 입술을 깨물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백악관의 긴 복도는 언제나 조용했죠.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맑았죠. 별들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추이, 국방비 증가율, 경제 성장률까지 모든 지표를 검토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말이죠. 한국의 국방비가 매년 7%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평균의 2배였죠. 2020년 50조 원에서 2025년 70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액이 아니었어요. 준비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커피는 식었고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날 밤 백악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분석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했죠. 책상 위에 자료를 쌓아놓고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구조, 주한미군 유지비 내역, 경제 지표까지 모든 걸 다시 계산했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연간 10억 달러를 냅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20%죠. 논리적으로 보면 인상 요구는 정당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지표가 미국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보는 순간 멈칫했죠. 2020년 마이너스 1%에서 2025년 플러스 3%로 회복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일 때도 한국은 버텼어요. 반도체, 조선, 배터리 산업이 받쳐줬죠. 저는 국방비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한국의 국방비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50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매년 7%씩 증가했죠. 이건 단순한 증액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확장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 없이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따라갔죠. 전투기 개발, 전차 생산, 잠수함 건조까지. 한국은 방산 자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동료 분석관이 들어왔습니다. 애슈포드, 뭘 그렇게 집중해서 봐? 저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한국 자료인데 이상한 점이 있어. 그가 다가와 화면을 봤죠. 뭐가 이상한데? 국방비 증가율이 너무 높아. 그리고 방산 수출도 급증하고 있어. 저는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까지. 한국산 무기가 팔려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도 미국 수준은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 하지만 방향이 문제야. 그들은 독립을 향해 가고 있어. 동료가 웃었죠. 독립? 한국이 미국을 버릴 리 없어.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잖아. 정말 그럴까? 저는 반문했습니다. 동료의 웃음이 멈췄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우리가 지켜준다고 믿는 건 우리뿐일지도 몰라. 오후 저는 펜타곤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극비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먼지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분석.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죠. 보고서는 2023년에 작성됐습니다. 가정은 명확했어요. 만약 한국이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저는 숨을 멈추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방위 체계 3년 내 재편 불가.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죠. 불가능하다고요?
미국이 동아시아 방어선을 3년 안에 재구축할 수 없다는 겁니까?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오키나와 기지 과부하, 괌 기지 증강 필요, 최소 5년 소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대만 방어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기지 없이는 48시간 내 방어 불가. 48시간. 이틀이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은 이틀 만에 동아시아를 잃는다는 뜻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지배한다고 믿었던 체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는 펜타곤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20년간 저는 미국의 논리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을 보호한다고, 우리가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도 무너진다는 내용이었어요. 동료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 봐. 저는 보고서를 건넸죠.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타곤 공식 문서야. 그럼 우리가 한국에 압박을 넣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그래서 그들이 침묵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깨닫길 기다리는 거지. 그날 저녁 저는 백악관에 긴급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했죠. 안보보좌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안보보좌관이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 대통령께 보고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우리가 보호한다고 믿었던 나라가 사실은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깊었습니다. 이틀 후 백악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F-35 전투기 부품 의존도를 분석하라. 저는 펜타곤 방산 분석팀과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죠.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얼마나 동맹국에 의존하는가. 방산 분석팀장이 자료 더미를 제 책상에 쌓았습니다. 여기 지난 5년간의 부품 공급망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첫 페이지를 펼쳤죠.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 미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자료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300여 개 부품 중 핵심 부품의 공급처가 표시돼 있었죠. 그리고 그중 83%가 한 나라에 집중돼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었죠.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LG전자. 레이더 센서, 한화시스템. 통신 모듈, 삼성전자. 조종석 계기판, 현대로템.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F-35의 심장이 한국산이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 그러나 그 심장은 한국이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방산 분석을 해왔지만 이런 숫자는 처음이었어요. 한두 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시스템 전체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저는 다른 무기 체계도 확인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67%, 이지스 구축함 72%, 에이브람스 전차 58%.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석팀장이 다가왔죠. 10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효율만 따진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펜타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작전 참모들이 모였죠. 3군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인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F-35 핵심 부품의 83%가 한국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장군이 손을 들었죠.
그럼 대체 공급선은 어디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선 없습니다. 한국 외에 이 수준의 부품을 생산할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요? 독일은요? 다른 장군이 물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일본은 생산량이 한국의 30% 수준입니다. 독일은 단가가 2배 이상이고 생산 라인 전환에 최소 3년이 걸려요. 3년. 그 시간 동안 F-35 생산이 중단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개월입니다.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이에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방산 수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떴어요. 2020년 70억 달러에서 2025년 200억 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K9 자주포, 폴란드의 천문. 120억 달러입니다. K2 전차 980대. 70억 달러죠.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수출 4위입니다. 한 장군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수준은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죠.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10위권 밖이었어요. 지금은 4위입니다.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K9 자주포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거리 54km, 분당 9발. 우리 M109의 2배 성능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자립도는 현재 78%입니다. 2030년까지 90%가 목표죠. 그들은 5년 내에 우리 없이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우리가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무기를 만들어주는 나라한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이틀 내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자네 보고 때문에 펜타곤이 난리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한국이 우리를 버릴 리 없어. 우리가 70년 동안 그들을 지켜줬잖아. 동료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켜준 게 아니라 함께 싸운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린 공급자를 압박하고 있었다. 책상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방산.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뭘 본 겁니까? 20년간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의 의미는 보지 못했죠. 처음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 있었던 나라. 그들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키우고 군사력을 강화했죠. 저는 보고서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F-35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한국이 보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켜온 것은 패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죠. 백악관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보고를 요구했어요. 한국이 뭐라고 했나?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아직 아무 말이 없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백악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죠. 저는 뒤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5배로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안보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애슈포드,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위험합니다. 우리가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우리가 동맹국의 정당한 분담을 요구하는 건데? 안보보좌관이 반문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죠. 동맹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보보좌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봤죠. 한국 방송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없었죠. 공식 입장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국방부 대변인이 짧게 말했어요. 우리는 동맹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전략이었다. 그리고 힘이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즉시 협상 의향을 밝혔죠. 독일은 조건부 수용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완벽한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이틀 후 백악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예상 밖입니다.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한국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거예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동맹을 대하는 태도가 맞는지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건 추측 아닌가? 한 참모가 반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지난 일주일간 데이터를 봤습니다. 한국은 국방비를 또 증액했어요.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한다는 건가?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쳤죠. 말도 안 돼. 한국이 미국을 버릴 리 없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버리고 있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회의가 끝나고 펜타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뢰를 시험했고 결국 우리 스스로 무너졌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애슈포드, 괜찮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동료가 물었죠. 무슨 실수?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맹을 거래로 본 겁니다. 신뢰를 숫자로 계산한 거예요.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이잖아. 명령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동료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명하진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가 뉴스를 다시 켰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나왔어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방산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어.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위기가 아니라 독립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지난 3일간 한국 국방부의 움직임을 정리한 자료였죠. 방산 업체들과 긴급회의, 예비군 훈련 강화, 탄약 비축량 증가.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가 아니었어요. 기술력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과거를 보고 싶었죠. 70년 동안 미국과 함께한 역사 말입니다. 펜타곤 자료실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 더미 속에서 베트남전 기록을 찾았어요. 한국군 파병 관련 문서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죠. 파병 인원 32만 명.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32만 명이라고요? 당시 한국 인구가 3천만 명이었습니다. 100명 중 1명을 전쟁터로 보냈다는 뜻이었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사자 5,097명. 부상자 11,000명.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5,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전쟁에서 말이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들은 싸우라고 말한 적 없었다. 그럼에도 싸웠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한국군의 전투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구정 대공세 때 한국군이 방어선을 지켰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군 지휘관의 평가도 남아 있었죠. 한국군은 가장 용맹했다. 그들은 후퇴를 몰랐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맺은 약속이었죠. 저는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기록이었어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3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이부대, 다산부대, 오시노부대. 한국군은 계속 그곳에 있었죠. 의료지원 5만 건, 건설지원 200건, 전투작전 500건. 저는 숫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한국군은 싸우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 탈레반 납치 사건 기록이 나왔습니다. 한국인 23명이 납치됐죠. 2명이 살해됐습니다. 저는 사진을 봤어요. 젊은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한국군은 철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역 재건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죠. 그들은 명예를 돈으로 바꾸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 기록도 펼쳤습니다. 자이툰 부대. 3,300명 규모였어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둔했습니다. 쿠르드 지역에서 활동했죠.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임무를 마쳤습니다. 저는 미군 지휘관의 평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군은 현지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부대였다. 그들은 총보다 신뢰를 먼저 쏘았다. 저는 문장 앞에서 멈췄어요. 총보다 신뢰를 먼저 쏘았다고요?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국제평화유지군 활동 기록이 나왔죠. 레바논, 남수단, 소말리아, 아이티까지. 한국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군이 간 곳마다 깃발을 꽂았죠. 세계 지도가 태극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들의 역사는 전쟁보다 오래된 신뢰의 기록이었다. 펜타곤을 나와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 묘역이 있었죠.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섰어요. 미군 3만 7천 명이 한국에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5천 명이 베트남에서 전사했죠. 그들은 빚을 갚았습니다. 피로 말이에요.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작성한 한국 방위비 인상 논리 보고서였어요. 저는 제목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펜을 들었습니다. 제목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신뢰의 자본화, 한국 모델 분석. 저는 보고서 내용도 전부 고쳤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약속을 지켰다.
베트남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그들의 피는 방위비보다 값졌다. 저는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는 돈을 계산했지만 그들은 명예를 계산했다. 우리는 이익을 따졌지만 그들은 신의를 지켰다. 동맹은 계약이 아니다. 피로 맺은 약속이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20년간 저는 숫자로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배웠어요. 진짜 가치는 숫자로 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애슈포드 뭐 하나? 저는 보고서를 건넸어요. 읽어보세요. 동료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죠. 이거 완전히 다른 보고서잖아.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 모두 틀렸어요. 무엇을 틀렸다는 건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한국을 보는 시각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받아들일까? 저는 어깨를 으쓱였어요. 받아들이든 말든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증언 영상을 봤습니다. 한 노병이 말했죠. 한국군은 우리 옆에서 함께 싸웠다. 그들은 형제였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도움으로 살아났죠. 하지만 그들은 그 빚을 잊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 중동에서, 세계 곳곳에서 갚았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분석하지 않았다. 배웠다.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군 전사자 명단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5097개의 이름.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들은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절대 꺾이지 않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슈포드 대통령께서 시뮬레이션을 원하신다. 안보보좌관의 목소리였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시뮬레이션입니까? 한국이 우리와의 협력을 중단할 경우를 가정하라.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죠.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과 협력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돌렸어요. 가정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협력 중단 및 부품 공급 중단 시. 저는 엔터키를 눌렀죠. 컴퓨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00회 반복 분석이었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연구팀과 함께 데이터를 모니터링했죠.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동아시아 지도 위에 빨간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만, 일본, 괌까지 표시됐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옆에 있던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00번 돌렸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오차 범위 1% 미만이에요. 저는 프린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어요.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협력 중단 시 동아시아 안보 붕괴 시뮬레이션.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스마트폰 생산 중단, 자동차 생산 70% 감소, 인공지능 개발 지연.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생산 차질 불가피. 한국이 빠지면 세계 경제가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한국의 선택 하나가 세계를 멈추게 한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죠. 20년간 분석을 해왔지만 이런 결과는 처음이었습니다. 백악관 보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오후 2시였죠.
저는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통령과 참모진이 모여 있었죠.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국무장관까지 참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48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죠. 한국이 협력을 중단하면 미국은 48시간 만에 동아시아를 잃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48시간? 이틀이란 말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통령님. 정확히 이틀입니다. 안보보좌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대만은요? 우리가 약속한 방어는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빨간색 그래프가 치솟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확률이 98%로 급등합니다. 평택 기지 없이는 대만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일본 기지로는 안 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족합니다.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 거리가 너무 멉니다. 공중급류 없이는 전투기가 닿지 못해요. 평택에서는 40분이지만 오키나와에서는 2시간입니다. 저는 경제 자료를 펼쳤습니다. 연간 3조 달러 손실이 예상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빨간색 막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되면 미국 경제가 마비됩니다. 실리콘밸리부터 멈출 겁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중단해야 하고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 참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 묶여 있다는 겁니까? 미국이 한국 손에 달렸다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누군가 기침했지만 그것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건가, 애슈포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10초, 20초, 30초.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또 다른 참모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애슈포드, 이 결과를 정말 믿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3,000번 검증했습니다. 하버드 최고의 연구팀이 참여했어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로 말이죠. 방위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봤습니다. 48시간 3조 달러 98%. 숫자들이 눈앞을 떠돌았어요. 저는 보고서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우리의 재앙을 예고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 패권의 심장이 48시간짜리라는 걸 알았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깊었어요. 멀리 한국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그들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미국을 믿지 않았다. 한국을 믿었다. 시뮬레이션 보고 이틀 후 백악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을 다시 소집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한국 따위가 미국의 미래를 바꾼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죠. 그 따위가
바로 우리의 내일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멈췄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대통령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였어요. 한국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의 70%, 대한민국. 숫자가 화면에 떴죠. 글로벌 방산 수출 4위, 대한민국. 2020년 70억 달러에서 2025년 20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세계 군사력 5위, 대한민국. 10년 전 10위권 밖에서 5위로 도약했습니다. 참모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70년 전 한국은 미군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참모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를 바라봤죠.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35 부품 83%, 패트리어트 부품 67%, 이지스 부품 72%. 모두 한국산입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협상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압박이 아니라 대화로, 요구가 아니라 협력으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질서의 숨은 중심.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의 힘은 무기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힘은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70년간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베트남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그들의 피는 방위비보다 값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우리는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의를 쌓았어요. 우리는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졌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 게 아닙니다. 배울 기회를 얻은 겁니다.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죠.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방위비 협상을 중단하십시오. 대신 기술 협력, 산업 협력, 안보 협력을 강화하십시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십시오. 동등한 파트너라고요? 한 참모가 반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그들은 동등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질서의 숨은 중심.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미국의 힘은 무기에서 나왔지만 한국의 힘은 신뢰에서 나왔다. 우리는 동맹을 계약으로 봤지만 그들은 약속으로 지켰다. 70년간 그들은 묵묵히 걸어왔고 이제 세계는 그들을 주목한다. 저는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약속을 만드는 나라다. 세계가 그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20년간 패권을 연구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존경을 배웠다.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저는 펜을 놓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저는 더 이상 미국의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목격한 증인이었죠. 그날 백악관은 조용했습니다. 역사가 새로 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세계 최강국이 한 나라의 이름 앞에 멈춰 선 순간을 말이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2025년 3월
저는 백악관에서 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죠. 5배였습니다. 학생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숫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F-35 전투기 사진이 나왔어요. 핵심 부품의 83%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 심장이 한국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의존하는지를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미국이 한국을 이긴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긴 게 아니라 배운 겁니다.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 사진이었어요. 미군 3만 7천 명이 한국에서 전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켰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베트남에서 5천 명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전쟁에서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들은 빚을 피로 갚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세계 곳곳에서. 70년간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가 까먹고 있을 때도 말이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사건이 아니라 방향이다. 문장이 화면에 떴죠.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약속을 만드는 나라예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삽니다. 사우디가 한국 기술을 배웁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강하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다릅니다. 미국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신뢰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오래 갈까요? 역사가 답할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강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죠. 학생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죠. 제가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70년 전 그곳은 폐허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심장이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한국의 변화가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싶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죠. 나는 전쟁을 배웠지만 한국에게는 신뢰를 배웠다. 나는 패권을 연구했지만 한국에게는 존경을 배웠다. 나는 20년간 미국의 전략가였다. 하지만 오늘 나는 대한민국의 증인이다.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제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20년간 숫자로 세상을 봤어요. 하지만 한국을 만나고 저는 진실을 봤습니다.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강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역대 교수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저도 언젠가 저 벽에 걸릴까요? 그렇다면 제 밑에 뭐라고 쓰일까요? 마이클 애슈포드, 신뢰의 시대를 목격한 자.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말이죠. 건물을 나왔습니다. 보스턴의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바뀌고 있다고. 힘의 시대에서 신뢰의 시대로 말이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들의 여정이 저를 바꿨어요. 분석가에서 증인으로 말이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세계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단어, 대한민국.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요.